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 루비 온 레일즈 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입니다. 네. 공식 컨퍼런스 발표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워크의 아주 핵심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 작성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쟁, 또 이게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레일즈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또 코어 기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코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이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입체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것을 거의 20년 가까이 증명해온 한 기업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소식들을 하나로 엮어서 레일즈 생태계의 큰 흐름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혹은 앞으로의 기술 선택에 실질적인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가장 큰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레일즈 월드 2026 공식 발표 소식이죠. 네. 근데 이번엔 장소가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팔머 이벤트 센터에서 열려요. 오, 오스틴이요? 네,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1200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와, 1200명이요. 그동안 암스테르담이나 토론토에서 열려서 북미, 특히 미국 개발자들에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엔 접근성이 확 좋아진 거죠. 주네요. 혹시 참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티켓 정보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티켓은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요. 아, 내후년 봄이군요. 네, 늘 그랬듯이 기업 예산으로 구매하는 코퍼레이트 티켓과 레일즈 대단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일반 제너럴 애드미션 티켓 이렇게 나뉘고요. 미국 개최라 비용이 좀 오르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재단 측에서 개인 참가자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자 발급용 초청장도 당연히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컨퍼런스 전날에 열리는 레일젯 스케일 서밋이라는 행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건 초청 기반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그 행사가 좀 특별하죠.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일각에서는 커뮤니티를 좀 나누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행사의 목적을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목적이요? 네, 9월 22일에 열리는 이 서밋은 말 그대로 쇼피파이나 기터브처럼 정말 거대한 트래픽을 레일즈로 감당하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심층 토론 세션이에요. 아하, 일반적인 웹 개발과는 고민의 차원이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수백만 건의 백그라운드 잡을 어떻게 처리할지, 데이터베이스 샤딩 전략은 어떻게 할지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세션에서는 다루기 힘든 아주 구체적이고 깊은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선발을 통해 참여자를 정하고 이 서밋만을 위한 발표자 모집, CFP도 따로 진행해요. 그렇군요. 이건 레일즈가 단순히 스타트업의 MVP 개발 도구를 넘어서 엔터프라이즈급 대규모 시스템을 지탱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라는 걸 보여주려는 뭐랄까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 대규모 시스템을 위한 병화의 신호탄일까요? 마침 레일스 8에 추가될 핵심 기능이 바로 그 지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티브 복합 기본키, CPK 지원 말이죠. 맞아요. 이건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아이디라는 레일즈의 오랜 철학에서 벗어나는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정말 큰 변화죠. 지금까지는 여러 컬럼을 묶어서 기본 키로 쓰려면 컴포짓 프라이머리 키스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잼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레일즈 8부터는 프레임워크가 직접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소스에 나온 예시처럼 user.find, ACM이 존도 같은 코드로요. 아, 캐넌트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하는 유저를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일즈의 오랜 철학이 단순함과 관례였잖아요. 근데 복합키는 그 철학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레일즈가 이제 더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영역을 공격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건 레일즈가 성숙해지면서 마주한 현실적인 타협이자 진화라고 볼 수 있죠. 타협이자 진화. 네, 멀티테넌트 사스처럼 복잡한 도메인이 많아지면서 단일 아이디로는 표현하기 어색한 모델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청구서 시스템에서 인보이스 아이디랑 라인 넘버를 묶어야만 하나의 항목이 고유하게 식별되는 경우처럼요. 이런 도메인의 현실을 프레임워크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제 프로젝트에서 컴포즈 파리머리 키스 잼을 쓰고 있다면 레일즈 8이 나오자마자 바로 네이티브 기능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혹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레일즈 팀이 모든 CPK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완전한 프레임워크, 이걸 지향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들의 목표는 네이티브 식별자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한 두세 개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컬럼 조합을 기본 키로 쓰고 있었다면 네이티브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해요. 하지만요. 하지만 아주 복잡한 연관 관계나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잼의 고급 기능을 쓰고 있다면 바로 전환하기보다는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할 겁니다. 아, 이건 잼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가장 흔한 80%의 사용 사례를 내장 기능으로 흡수하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의 근간이 되는 기능이 바뀌면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코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죠. 맞아요. 마침 쇼르즈 만루비아가 제시한 서비스 객체에 대한 글이 바로 그 지점을 흥미롭게 파고들더군요. 네, 서비스 객체라는 말이 레일즈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다들 다르게 쓰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 글이 도메인 주도 설계 DDD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는 서비스 객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예요. 이건 여러 도메인 객체를 조율하고 데이터 저장 같은 인프라 작업을 연결하는 역할만 해요. 중요한 건 절대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오케스트레이션만 담당하고 실제 비즈니스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가 바로 도메인 레이어 서비스입니다. 이건 특정 모델, 예를 들어 유저나 포스트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명백히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로직인 경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회원 가입 처리나 비정상 활동 감지 같은 것들이죠. 이건 순수한 비즈니스 규칙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지 마누르비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레일즈 환경에서는 그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의 역할이 사실상 컨트롤러와 겹친다고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컨트롤러가 HTTP 요청을 받아서 적절한 모델을 호출하고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결과를 뷰에 전달하는 그 조율 역할 자체가 이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는 그런 조율용 서비스 객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가 비판하는 지점은 레일즈 커뮤니티에서 흔히 뚱뚱한 모델을 피하겠다면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서비스라는 이름의 폴더에 다 때려 넣는 경향이에요. 아, 그게 DDD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거다. 네,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강하게 지적하죠. 흥미로운 주장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컨트롤러가 모델을 직접 호출해도 문제 없다는 말이 작은 앱에서는 괜찮겠지만 앱이 커지면 결국 로직이 컨트롤러로 새어나와서 거대한 갓 컨트롤러가 되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오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개발자들이 하는 걱정이죠. 멜루비아의 주장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그가 말하는 건 컨트롤러에 비즈니스 로직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러는 여전히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 예를 들어 유저 사인업 파람스를 호출하는 건 컨트롤러의 역할이지만 회원 가입 시 이메일을 보내고 환영 쿠폰을 발급하고 활동 로그를 남기는 등의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은 유저 모델이나 사인업이라는 도메인 서비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메시지군요. 네, 패턴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각 객체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금 나눈 그 단순함을 유지하려는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소식이 또 있네요. 어떤 거죠? 사뮤셜 시그널스, 소위 DHH 스타일의 실제 코드를 분석한 비공식 가이드 기드.md가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이건 정말 특별한 자료예요. 그동안 DHH가 블로그나 강연에서 말하던 철학이 실제 프로덕션 코드, 그러니까 베이스캠프나 헤이 같은 앱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늘 궁금했잖아요. 맞아요. 궁금했죠. 이 가이드는 쌈실 시그널스가 처음으로 공개한 실제 레일즈 앱인 피지의 코드베이스 전체를 AA로 분석해서 만들었어요. 클라우드 코드로 분석했다고 하죠. 네. 이론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코드에서 뽑아낸 원칙들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죠.
그냥 코드 조각 몇 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라우트부터 컨트롤러, 모델, 뷰, 자바스크립트, 테스트까지 앱 전체를 분석해서 왜 이렇게 짰는지 그 의도까지 정리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형식의 명확한 지침들이 가득해요. 오, 근데 더 재밌는 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술들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기술이요? 네, 예를 들면 복잡한 서비스 객치 패턴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추상화하는 리포지토리 패턴, 혹은 프론트엔드에서 SPA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는 이유 같은 것들이요. 아, 오히려 뭘 안 썼는지를 보면서 그 철학이 더 명확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바닐라 레일즈, 즉 순정 레일즈 철학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술적인 진화와 두 가지 개발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네, 쿡패드 사례죠.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레시피 플랫폼 쿡패드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쿡패드는 1997년에 콜드 퓨전이라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기술로 시작했어요. 아, 콜드 퓨전이요? 네. 그러다 개발 속도의 한계에 부딪혔고 2007년에 루비 온 레일즈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2007년에요? 놀라운 건 당시 팀에 레일즈 경험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와, 경험이 전혀 없는 팀이 레일즈로 전환해서 결국 상장까지 했다는 건 요즘처럼 기술 스택을 결정할 때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바로 그겁니다. 쿡패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는 게 바로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 즉 설정보다 관례라는 레일즈의 핵심 철학이에요. 아, 그 철학이요. 경험이 없는 팀에게 레일즈는 이 길을 따라가면 돼 라고 알려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 거죠. 덕분에 빠르게 실험하고 제품을 개선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가 정말 대단하죠. 네, 모두가 알다시피 70개국 이상 35개 언어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2009년에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죠. 특히 요즘 다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쿡패드는 지금도 레일즈 모놀리스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기술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기술 유행에 대한 아주 훌륭한 발레가 되죠. 쿡패드의 접근 방식은 아주 실용적이에요. 어떻게 하는데요? 검색이나 결제처럼 기술적으로 분리가 꼭 필요하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별도 서비스로 분리하고 핵심 백엔드는 여전히 하나의 거대한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해요. 아, 그 모놀리스 앱 하나가 웹이랑 모바일 API를 다 제공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i118, 액티브 레코드, 허드와이어 같은 레일즈 기본 기능만으로도 이 거대한 글로벌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쿡패드가 단순히 레일즈를 잘 사용한 것을 넘어서 생태계에 직접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그들은 레일즈 코어 팀 멤버를 직접 고용해서 프레임워크 발전에 기여하게 했고 내부에서 개발에 쓰던 유용한 도구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대단하네요. 2007년에 전환했으니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레일즈가 쿡패드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 자체가 레일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생산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강력한 프레임워크와 커뮤니티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결국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작은 소식이 있네요. 액티브 레코드 쿼리 인터페이스와 액티브 스토리지 가이드 문서 개선에 대한 커뮤니티 리뷰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레일즈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당신이 레일즈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를 보여주거든요.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깃허브에 올라온 변경사항, 즉 풀 리퀘스트를 잠깐 살펴보고 이 설명은 좀 헷갈리네요 라거나 이 예제는 이런 경우에 오해를 살 수 있겠어요 같은 의견만 남겨도 레일즈 문서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레일즈 월드 2026이라는 미래의 청사진부터 레일즈 8의 CPK 지원이라는 기술적 진화. 그리고 코드를 대하는 두 가지 다른 철학적 접근법과 이 모든 것이 쿡패드라는 거대한 성공 사례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레일즈는 CPK 지원처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기술적으로 꾸준히 진화하면서도 관례라는 흔들리지 않는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쿡패드의 사례처럼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이죠. 원칙을 순수하게 고수하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네, 그 둘 사이에 흥미로운 긴장 관계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시점까지 프레임워크의 기본, 바닐라 경로를 따르는 것이 옳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당신의 비즈니스 문제가 쿡패드의 글로벌 확장처럼 관례를 넘어선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게 될까요?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